왼손 혼인인 경우에는 법적인 지위는 줍니다. 그러나 재산권은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이제 안전장치가 돼. 그래서 이제 동생 그 미켈레의 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장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다. 그런 주장이 있고요. 샹들리에 밑에 거울이 있고, 이제 둥근 거울 속에 사람들이 모습, 앞모습, 뒷모습 보이고, 뭐, 재미있는 게 많이 보이네요. 그죠? 거울 자체가 이제 의미하는, 상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왼쪽에 이제 묵주가 있는데, 묵주는 이제 기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울 오른쪽에는 빗자루 하나 보이시죠? 그죠? 네, 저희 이제 빗자루입니다. 빗자루는 이제 청결, 또 뭐, 살림살이, 여기서 이제 노동을 의미합니다. 기도와 노동, 결혼하는 신부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랑도 갖춰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신부들이 덕목으로 간주되었고요. 그 위에 이제 라틴어로 뭐, 이쁜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얀반 에이크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쓴 거예요. 그렸다, 제작했다라고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 둥근 거울 속에 들어가 있는 마치 점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얀반 에이크, 화가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화가 자신이 이 결혼 예식의 증인으로서, 증인이 이제 2명이 필요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일종의 그 혼인 증명서입니다. 우리가 땅 문서, 등기부 등본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림으로 재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혼인 증명서로서 우리 결혼했어요 하고 이렇게 침대 머리맡에 또는 거실에 붙여놓는 그런 용도로 그려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화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여러분, 고흐 귀 자른 얘기는 다 아시죠? 요즘 몇몇 기사를 보니까 고흐가 이제 왼쪽 귀다, 오른쪽 귀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거울을 보고 그린 자화상이라면 또는 사진을 보고 그린 자화상이라면 근데 그 2가지 경우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이 달라지겠죠, 그죠? 고흐는 이제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다면, 오른손에 이제 칼을 쥐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왼쪽 귀를 잡고 자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렇게 잡고 자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르려면 자릅니다. 그렇지만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왼쪽 귀가 아닐까, 그쪽을 이제 많이 기울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어떤 프랑스, 독일 그 연구팀에서 같이 문헌 발굴을 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거기에 봤더니 이게 또 고흐가 자해를 한 게 아니랍니다. 고갱이라고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를레 같이 와라 해서 이제 같이 뭐 예술가 공동체 그림을 그렸는데 고갱이 잘랐다며, 고갱하고 이제 막 여러 차례 말다툼하고 막 서로 뭐 상을 가지고 여러 번 싸웠어요. 그죠? 고갱이 또 이 칼싸움을 잘합니다. 이 사람이 그 펜싱의 대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데 고흐하고 이제 다투다가 이 칼로 내리쳤다. 그런데 고갱이 이제 그러니까 귀를 잘랐고 고흐는 자기한테 그걸 고소를 하면 고갱이 감옥소 들어갑니다. 안 되죠, 그죠? 아무리 자기하고 다투긴 해도 친구인데. 그래서 자신이 마치 자해를 한 것처럼 그렇게 진술을 했다. 여기서는 이 붓놀림을 한번 보시죠. 이 붓질이 침착합니다. 짧습니다. 짧고 간결하고 침착합니다. 이 귀를 잘랐다면 굉장히 격앙하고 막 상처를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이런 침착한 붓질 어떻습니까? 와이프도 한 대 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이 눈빛, 여러분이 고흐가 돼서 거울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배경색, 주황색, 붉은색, 그리고 초록색, 이 셋 다 고흐가 태호에게 쓴 편지에 보면 전부 다 불길한 범죄의 색깔들입니다. 안 좋은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색을 통해서 자신이 그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 이것은 사실 인상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은 이제 표현주의, 미술의 화가들에 의해서 성취된 새로운 어떤 색의 내면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고흐가 그것을 선취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흥미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고흐를 인상주의 화가라고도 부르지만 표현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면모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거장, 천재 화가, 네, 예술가 중에 예술가, 네, 그런 많은 찬사를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 남긴 작품은 몇 점 안 됩니다. 한 10몇 점밖에 안 돼요. 그죠? 한편 수기 노트에 그려진 이런 작품들, 이런 게 다 스케치들인데요. 스케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7천여 점이 확인이 됐는데, 과연 사람의 얼굴, 초상, 우리가 이제 눈을,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얼굴, 그 사람의 삶의 흔적, 궤적들이 그대로 투영된다. 그렇다면 그 얼굴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릴 것인지,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눈을 신뢰하고 화가의 눈으로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입과 눈과 코와 턱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 초상화의 역사는 생기를 더해가고 또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초상화의 역사를, 간단한 역사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초상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렵게만 느껴지던 그림이 조금 더 쉽고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그림을 처음 접하게 될 때요, 작가나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알고 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그림을 느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처음서부터 모든 걸 알고 보기는 힘들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미지 정보들을 그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네, 조금씩 틈나는 대로, 네, 얼음 덩어리를 통째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깨가면서 이제 먹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작품들을 바라보고 또 비교하고 관찰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지식을 넓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평생 대학 강좌를 네.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림이라는 큰 얼음 조각을 깨면서 그 자잘한 재미를 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혼의 거울 초상화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그림들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정물화가 예약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 시들지 않는 삶 정물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